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최종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네, 자, 오늘 주제가 이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이에요. 예. 예, 이 간략하게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관동 대지진은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뭐 관동 대진 자체에 대한 것보다가는 이때 일어났던 조선인 학살 관련된 내용들 조금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또 그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이 얼마 전에 좀 있었고 해서 그렇죠. 이 지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우선 시간적으로 조금 따라가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23년 9월 1일 날 오전 11시 58분 그러니까 거의 막 점심시간이 다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났죠. 네네. 물론 뭐 지진이라는 건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만은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숫자죠, 그죠? 네. 뭐 좀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 네. 여기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좀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보다가는 당시에 지진 때문에 이제 자경단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이 자경단에 의해서 학살된 조선인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예, 우선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수백여 명에서 한 6천여 명 정도 학살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좀 알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그 일본의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2008년 3월 달에 일본의 내각부에 속해 있는 중앙방지회의라는 곳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한 578명 정도의 조선인이 당시에 학살당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78명. 예, 예. 네.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흔히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적은 숫자인데요. 네네. 반면에 이제 최대치로 보고 있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야마다 쇼지라고 하는 역사 연구가가 쓴 저서에 보면은 1923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의 기사에 보면은 이 6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다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아마도 살해당한 사람이 6천여 명은 넘지 않을까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하고 6,000명은 사실 그렇죠. 그 차이가 많죠. 그렇죠? 엄청난 건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독립신문이라서 조금 과장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것보다가는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동 대지진 이후에 학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해서 뭐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학살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뭔가 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배경이 무엇입니까? 흔히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일본 사회 내에 존재하는 민족차별 또는 멸시, 이방인이나 타자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했었고 여기에 아주 혼란한 틈을 타서 유언비어가 이렇게 확대 재생되고 이걸 당시의 언론들이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막 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어떤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유언비어라고 하면 뭐 좀 끔찍한 유언비어였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들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 명이 뭉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당시에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됐던 신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왔다라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가 않은 거네요. 예, 그 그렇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예. 가슴 속에 있었던 예. 어떤 이 타자에 대한 어떤 혐오, 그렇죠.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일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꼭 뭐 한국에 아직 좀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나 예. 사실 그 타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좋다 있죠. 그렇다를 예. 떠나서 맞아요.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예.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예, 있고요. 예. 근데 이 이방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차별이 얼마만큼 강했느냐라는 사실을 예. 일본 내부의 내부자에 대한 차별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예. 이제 그런 훨씬 더 강했다. 타자에 대한 차별이 일본 내에서는 훨씬 강했다라는 것들을 약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불황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 일본에서 천민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인데 에도 시대에는 에타 또는 히닝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네. 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이 소나 말의 처리, 죽은 소나 말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를 뭉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피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천시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층민으로 되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1910년 이후에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면서 가장 싼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이 불황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많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불황민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뭐 차별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 지진 당시에 자경단이 일본의 불황민을 살해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살해했다. 그러니까 라는 기사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라 하더라도 예. 자국의 사람들은 전혀 건들지 않고 타국의 어떤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일본 사회나 문화 속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 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본인에 대한 선민의식,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했다. 이게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이런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만 이렇게 학살의 대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민족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민족도 거기 좀 희생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고, 그 외에 또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너간 중국인들이죠. 역시 중국에서 좀 살기 힘들어서 건너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가난한 농민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하청 노동 시장에서 건설 노동이라든가 막노동 이런 데 종사하게 되죠. 그렇죠.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일본인들이 이 하청 노동 시장에서 일하다가 아주 싼 가격으로 싼 임금으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또는 조선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인들의 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또는 일본인들의 임금도 아주 싸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선인이나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반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게 이게 지진이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폭발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이제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게 지진이 9월 1일 날 일어났는데 3일이 지나서 9월 3일 날 일본인 군인들과 군중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살고 있는 동경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경시청 보고서에 의하면은
학살 피해자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선인뿐만 아니고 중국인들도 이제 되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이런 사건에서 조금 마침 우연스럽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왕사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인가 보네요. 예, 예. 네. 성씨가 왕신거 보면 그죠? 예.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22년에 일본에 건너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본인 여성과 만나서 결혼했고, 예. 그다음에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아들 중에 왕정치라고 한국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네. 야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야구 영웅이군요. 예. 그렇죠. 왕정치.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우연스럽게도 이 왕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당시에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고 죽었다면은 네. 왕정치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이후에 어떤 그 한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일본 예. 또는 한중일 또는 대만까지 포함해서 예. 이런 관계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교류 이런 것들도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좀 예도 있었다라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왕정치라는 어떤 뭐 일본의 야구 영웅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반면교사로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렇다면 이 같은 영웅들이 얼마나 당시에 잠재되는 영웅들이 그동안 희생됐는가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프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마도 제일 조선인들 중에서도 뭐 수백 명 또는 뭐 수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시에 죽지 않았다면은 그 자식들 중에 또 한일 간의 어떤 정말 문화 교류, 정치 교류 또 이 두 나라 간에 여러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죠, 그죠? 참혹하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 자경단 하니까 자경단이 그 자위 경찰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경단이 그 누군가를 이렇게 그 학살하고 살해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명분이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그렇죠. 자행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국가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이죠, 그죠? 뭐 특히 한일 관계가 몇 년 전부터 되게 막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특히 동경 내에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오크보라고 하는 거리에서 한국인에 대한 뭐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막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길 가는 이제 한국인 또는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동 대지진과 조선의 학살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최종길 교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시기에 왜 이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아주 뉴스에도 크게 났었죠, 그죠? 그건 한 10년 전쯤 됐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올해가 10년이 되는군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이제 봤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SNS 등을 통해서 관동 대지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SNS의 기사 내용이 대체적으로는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나 또는 좀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뭐 일어나고 신호쿠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던 조선인 차별 발언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SNS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봤는데 시대가 100년이 흘러도
그렇죠. 100년 가까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각인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사람들의 삶이 되게 각박해지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근 1년 동안 계속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물론이지만 뭐 일본도 되게 막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개인의 삶이 각박해지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지면서 이 약자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내부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축적된 긴장, 불만, 울분,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나 배경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되게 사회구조적인 이유, 배경,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깊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군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보지 않죠. 대체적으로 되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로 많이 취급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힘든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이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못났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부의 분배의 어떤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양극화의 문제, 또 국제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그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들 눈에는 잘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뭔가 이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감성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더 이성적으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조금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관동 대지진 그리고 학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뭐 현재 우리의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뭐 사고력, 판단력을 기르는 것도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오늘 최종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